안녕하세요. 저는 73 최복래입니다. 평생 국밥집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이런 시어머니는 처음 보실 거려. 지난주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우리 아들 상우하고 며느리 소정이가 제주도 3박 4일 여행에서 돌아왔거든요. 캐리어 2개 끌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현관문 열자마자 며느리가 저를 찾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뛰어나갔을 텐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천천히 행주 털고 나갔더니 그 둘이 거실 한복판에서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 텔레비전이 왜 없어요? 소파는 어디 갔고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들도 주변을 둘러보더니 엄마, 집안이 왜 이래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때 저는 부엌에서 국자 하나를 가져왔어요. 바닥에 탁탁 쳤더니 그 소리에 둘 다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가게랑 집 이미 팔았다. 세상에, 그 순간 둘의 표정이라니까요. 며느리는 입을 떡 벌리고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농담하시는 거죠? 며느리가 다시 물었어요. 농담. 아냐. 가게는 3억 5천에, 집은 7억 8천에 팔았어. 벌써 계약도 끝났고. 아들이 벌벌 떨면서 엄마, 설마 정말이에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요? 상해?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인데 누구한테 상의해? 그러자 며느리가 주저앉더라고요. 어머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여러분, 참 웃기죠? 자기 집이라고 하네요. 제가 25에 결혼해서 남편이랑 10원, 100원 모으고 모아서 장만한 집을 말이에요. 너희 집, 언제부터 너희 집이었나? 제가 국자로 또 바닥을 쳤어요. 아들이 계산기를 꺼내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3억 5천 더하기 7억 8천, 11억 3천만 원. 맞아. 그 돈으로 이제 내가 살 거야.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여행 좀 갔다고 이런 식으로 복수하시는 거예요? 복수라니 참 재미있는 말이더라고요. 복수가 아냐, 이제 내 인생을 살려는 거지.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는 이제 남의 일 신경 안 써. 며느리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세요? 가족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거든요. 가족?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본 적이 있나? 그냥 공짜로 부려먹는 일꾼으로만 봤잖아.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긴 뭐가 아냐.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가게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도 빨래하고 청소하고 감기 몸살로 쓰러져도 일어나서 국 끓이고. 그게 가족한테 할 짓이냐? 둘 다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요. 저는 국자를 싱크대에 놓고 말했어요. 이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3억 3천만 원이 들어있어. 평생 처음으로 내가 진짜 부자가 됐지. 그리고 너희는 내일 모레까지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새 주인이 들어올 거니까. 아들이 엄마, 우리 갈 곳이 없어요 라고 울먹였지만 저는 돌아서서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편하게 잠들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평안했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기에 73세 할머니가 이런 결단을 내렸는지 말이에요. 사실 이 일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일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아들 부부가 여행 떠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사실 이 일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일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그 여행 떠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아실 거예요. 저는 20살에 시집 와서 남편이랑 함께 이 국밥집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정말 작은 가게였거든요. 테이블 4개에 의자 16개가 전부였어요.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혼자서 이 가게를 지켜왔어요. 아들 상호가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손자 손녀가 태어날 때도 항상 이불 앞에서 국을 끓였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된 건 며느리 소정이가 시집 온 지 벌써 15년이 됐어요. 처음에는 착한 줄 알았거든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면서 가게 일도 거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이 중소기업 사장으로 성공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법 큰 회사였거든요. 직원이 30명도 넘었어요. 그때부터 며느리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회사 사모님인데 국밥집에서 일하는 건 좀 그래요. 그럼에도 저는 이해했어요. 젊은 사람이니까 체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작년부터 시작됐어요. 아들 회사가 부도가 났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다가 결국 문을 닫게 된 거예요. 빚만 수억 원이 남았고요. 그때부터 며느리가 국밥집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자기 것인 양 말이에요. 어머니, 손님들이 보는데 좀 더 단정하게 하세요. 머리도 깔끔하게 묶으시고. 어머니, 김치 써는데 너무 대충 썰지 마세요. 요즘 손님들 까다로워요. 어머니, 국물 간이 좀 짠 것 같은데요. 요즘은 건강식이 트렌드라서 싱겁게 해야 해요. 하루는 제가 감기 몸살로 쓰러져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랐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방에 들어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그래도 오늘 장사는 해야 하지 않아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그날 해열제 먹고 억지로 일어나서 국 끓였어요. 비틀거리면서도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아들이었어요. 며느리 편만 들더라고요. 엄마, 소정이 말이 맞아요.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해요. 요즘 시대에 맞게 가게 운영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그냥 음식만 맛있게 해주세요. 그냥 음식만 맛있게 해달라고요. 제가 40년 넘게 이 가게 주인이었는데 갑자기 요리사가 돼버린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새벽에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게 저희 국밥집이에요. 시어머님이 요리를 정말 잘하셔서 맛집으로 소문났거든요. 그 친구들이 와, 사모님 진짜 대단하네요. 국밥집 사장님이시구나라고 하니까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요. 어머님은 주방만 담당하시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주방만 담당한다고요?
제가 평생 일궈온 가게에서 저는 그냥 고용된 요리사가 된 거예요. 더 황당한 건 며느리가 그 친구들한테 어머님이 워낙 일하는 걸 좋아하셔서 계속 부탁드리고 있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일하는 걸 좋아해서요? 제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거였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곰곰 생각해 봤어요. 언제부터 제가 이 집에서 무료 일꾼이 됐을까? 언제부터 제 의견은 무시당하고 제 가게가 남의 가게가 됐을까? 며느리는 저를 볼 때마다 어머니, 이거 해주세요. 어머니, 저거 해주세요 였어요.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아들은 더 했어요.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이 달라졌어요. 엄마 방식은 너무 구식이에요. 구식이라니. 제가 40년 넘게 단골 손님들 입맛 맞춰가며 완성한 맛이 구식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아들이 제게 와서 한 말이 있거든요. 엄마,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야겠어요. 제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집 담보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담보로 잡자고요? 상호야, 그건 좀. 엄마, 어차피 나중에 다 제 거 아니에요? 미리 활용하는 거죠. 어차피 다 자기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딱 부러졌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아들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다 제 거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아들 편에서 한술 더 떴어요. 어머니, 애기 아빠 말이 맞아요. 어차피 어머니 재산은 나중에 우리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국 끓이고 있었는데 국자를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소정아, 그 집은 내가 25에 시집 와서 남편이랑 10원, 100원 모아가며 산 거야.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시면 결국 우리 거잖아요. 그럼 미리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리였어요. 며느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 그게 아니라 어머니도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때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소정이 말 실수한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망하면 엄마도 힘들어져요. 가게 혼자 운영할 수 있어요? 혼자 운영할 수 있냐고요? 제가 지금까지 뭘 한 건지 모르나 봐요. 나 혼자 40년 넘게 해온 게 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요즘은 마케팅도 해야 하고 SNS도 해야 하고 엄마 혼자서는 힘들어요.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정했거든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거실에서 아들 부부가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게 들렸거든요. 여보,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어떡하지? 일단 담보 대출은 받아야 해. 안 그러면 우리 정말 끝장이야. 그런데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무릎 꿇고 빌어야 해? 그때 며느리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 없으면 가게도 팔고 우리끼리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며느리가 제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니. 소정아,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재산도 못 건드리고 우리는 계속 눈치 봐야 하고 그래도 엄마인데 여보도 알잖아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집센지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에만 매달려 계시고 우리 말은 하나도 안 들으시고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에 매달린다고요? 그게 누구 때문인데요? 며느리가 일 안 하니까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시어머니 요리도 요즘 시대에 안 맞아요. 너무 기름지고 짜고 젊은 손님들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제 요리가 시대에 안 맞는다고요? 그 요리로 40년 넘게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는데요. 나는 정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맨날 간섭하시고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 잡으시고 간섭이라니 제가 언제 간섭했나요? 오히려 며느리가 제 일에 간섭하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시어머니가 요양원이라도 가시면. 요양원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소정아, 그런 말은 너무하잖아 라고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화장실로 들어가서 눈을 잠갔어요. 거울을 보니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뭘 한 건가요? 아들 키우려고 밤낮으로 일하고 며느리 들어오니까 좋은 시어머니 되려고 눈치 보고 손자 손녀 돌보고 집안일하고 가게 일하고 그런데 그들 눈에는 제가 방해물이었던 거예요. 없어졌으면 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했어요. 먼저 부동산 중개사한테 전화했거든요. 김 사장님, 혹시 우리 가게 지금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이 근처 상가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최소 3억 5천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억 5천이라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집은 어떨까요? 집까지요? 집은 더 비싸죠. 7억 8천 정도는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합쳐서 11억 3천만 원이네요.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정말 파실 생각이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11억 3천만 원이면 제가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관찰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아들은 제가 아침에 오늘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니까 엄마, 그래도 장사는 해야 하잖아요 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제가 김치를 조금 두껍게 썰었다고 어머니, 손님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라고 했고요. 손자 손녀들마저도 부모 말에 휘둘려서 저한테 예전만큼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정말 투명인간이구나.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한 존재구나. 결정적인 순간은 아들 부부가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울 때였어요. 엄마, 우리 제주도 가는 동안 가게 잘 부탁드려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투였거든요. 혹시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라는 말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리고 엄마, 우리 없는 동안 집 담보, 대출 받는 일 좀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급해요. 그때 제 마음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돈 버는 기계로만 생각하는구나. 아들 부부가 제주도로 떠나는 날, 저는 김 사장한테 전화했어요. 김 사장님, 진짜로 팔고 싶어요. 가게도, 집도. 정말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일주일 안에 계약 끝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매물로 내놓을게요.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이 시작된 거예요.
아들 부부가 제주도로 떠난 그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가게에 나가서 평소처럼 준비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누가 지켜보지 않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김치도 제 맘대로 썰고 국물 간도 제 입맛에 맞게 하고. 그런데 문득 깨달았어요. 언제부터 제가 제 가게에서 눈치를 보며 일했을까요? 언제부터 제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날 오후에 김 사장이 연락 왔어요. 사장님, 벌써 문에 전화가 몇 통 왔어요. 이 근처에서 장사하시던 분들이 관심 많이 보이시네요. 그래요? 그럼 빨리 계약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안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단골 손님 중 한 분인 복자 언니가 왔어요. 저보다 3살 많은데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복내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언니,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복자 언니한테 제 상황을 다 털어놨어요. 아들 부부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복자 언니가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아이고, 복내야. 그 고생을 혼자 참고 있었구나. 언니, 저 이제 결심했어요. 가게도 집도 다 팔고 새로 시작하려고요. 정말. 그럼 어디서 살 거야? 그것도 생각해뒀어요. 언니, 혹시 같이 장사해 볼 생각 없어요? 복자 언니 눈이 번쩍했어요. 무슨 장사? 국밥 포장. 배달 전문점이요. 배달도 하고, 포장도 하고. 요즘 그런 게 잘 되잖아요.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나도 반찬 가게만 하니까 좀 지루했거든.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복자 언니가 아시는 곳에 작은 가게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대료도 저렴하고 주방 시설도 괜찮다고. 이틀 뒤에 부동산 계약이 성사됐어요. 가게는 정말 3억 5천에, 집은 7억 8천에 팔렸거든요. 계약금도 바로 받았고요. 통장에 11억 3천만 원이 들어온 걸 확인했을 때 제 손이 떨렸어요. 평생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가게 계약을 했어요. 복자 언니랑 같이 가서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작지만 아담하고 무엇보다 제 이름으로 된 간판을 달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복내내 국밥 포장 배달 전문점. 제 이름이 들어간 간판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가 진짜 사장이 되는 거였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이사업체를 불러서 가구들을 정리했어요. 필요한 것만 빼고 다 내다 팔았거든요. 어차피 새 집에서는 새 가구로 꾸밀 생각이었어요. 복자 언니가 도와주러 와서 복내야, 정말 시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속이 시원해요. 그럼, 그렇지. 그동안 얼마나 참았겠어. 그때 복자 언니가 한 말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복내야,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하지만 남은 인생 억지로 참고 살 필요는 없잖아. 맞아요. 제가 73이지만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어요. 왜 억지로 참고 살아야 하나요? 그 주 내내 저는 바빴어요. 새 가게 인테리어도 하고, 메뉴도 정하고, 포장 용기도 주문하고. 복자 언니가 마케팅이라는 걸 해보자고 해서 전단지도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제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메뉴도 제 맘대로,
가격도 제 맘대로, 운영 시간도 제 맘대로. 언니, 저 이렇게 자유로운 거 처음이에요. 그럼, 그렇지. 그동안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으니까. 새 가게 간판이 달린 날,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복내내 국밥 포장 배달 전문점이라고 써진 간판을 보니까 제가 평생 처음으로 진짜 제 것을 갖게 된 기분이었거든요. 아들 부부가 여행에서 돌아오기 하루 전날, 저는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제 짐은 이미 새 집으로 다 옮겨뒀고, 집 열쇠는 부동산 중개사한테 맡겨뒀어요. 그리고 거실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을 놓았어요. 상호야, 소정아,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려고 한다. 그동안 너희 돈 버는 기계로 살았는데, 이제 그만할 거야. 새 주인이 내일 들어올 예정이니까 짐 정리하고 나가거라. 궁금한 건 복덕방 김 사장한테 물어봐. 편지를 쓰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거든요. 복자 언니가 복내야 정말 괜찮겠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언니,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남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요. 다음 날 새 가게에서 첫 영업을 시작했어요. 복자 언니랑 둘이서 준비한 국밥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손님들도 사장님, 진짜 맛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번호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를 보냈거든요. 상호야, 엄마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복자 언니가 복내야 정말 속 시원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언니, 저 정말 후회 안 해요. 이제 제가 진짜 사장이에요. 새 가게를 연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제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어요. 아들, 며느리, 심지어 손자, 손녀까지.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복자 언니가 복내야. 그래도 한 번쯤은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 제가 지금까지 그 사람들 말만 들어줬잖아요. 이번만큼은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새 가게 장사가 정말 잘 됐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요리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사장님, 여기 국밥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이고, 40년 넘게 해온 거라 그냥 손에 붙었어요. 손님들이 사장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존중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가게 앞에 익숙한 차가 서더라고요. 아들 차였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아들은 수염도 안 깎고 왔더라고요. 엄마, 아들이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저는 앞치마를 두르면서 말했어요. 여기는 영업 중이야. 국밥 드실 거면 주문하고 아니면 나가. 엄마, 제발 좀 들어봐요. 며느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저는 국을 저으면서 차갑게 말했어요. 같이 살기? 지금까지 같이 산 게 싫어서 나온 건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가게 안에서 말이에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주변 손님들이 다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복자 언니가 당황해서 복내야, 어떻게 할래? 라고 물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상호야, 일어나. 여기서 이러지 마.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저는 국자를 놓고 그들 앞에 섰어요. 용서? 내가 뭘 용서해? 너희가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나 알아?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를 돈 버는 기계처럼 대한 거요. 어머니 기분은 생각 안 하고 우리 편의대로만 생각한 거요. 그리고 어머니 재산을 당연히 우리 거라고 생각한 거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도 그런 생각을 한 거요. 아들도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엄마의 가게를 제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40년 넘게 일궈오신 건데도요.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말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런데 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며느리가 매달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때 손자가 가게로 뛰어왔어요. 할머니,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손자는 사랑스러웠거든요. 할머니, 우리 다시 같이 살면 안 돼요? 할머니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요. 손자가 제 치마를 붙잡고 우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손자를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내 손주, 할머니는 여기서 살 거야.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그럼 아빠, 엄마랑은 안 살아요?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방식대로 살 거야. 아들이 다시 말했어요. 엄마, 그럼 적어도 국밥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돈 내고 사 먹을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국밥 3그릇을 끓였어요. 그리고 상에 내놓으면서 말했어요. 자, 국밥이야. 한 그릇에 10,000원. 엄마, 돈부터 내. 선불이야.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서 30,000원을 냈어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가족 할인은 없어. 다른 손님들이랑 똑같은 가격이야. 며느리가 국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니 국밥이 최고예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어. 어머니, 정말 용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국자로 바닥을 탁탁 쳤어요. 용서는 해줄게. 하지만 다시 같이 살 생각은 없어. 나는 이제 내가 사장인 곳에서 살 거야. 아들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엄마, 그럼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남의 일 신경 안 써. 그들이 가게를 나간 후 복자 언니가 말했어요. 복내야, 마음 안 아파? 아프긴 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럼 됐어. 이제 정말 내 인생 사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새 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잘한 건가? 하지만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더라고요. 눈에 생기가 돌고 웃음도 자연스러워졌어요. 73에 새로 시작한 인생이지만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가끔 손자 손녀가 보고 싶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제 선택이에요.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피곤할 때는 혼자 있을 수 있어요. 복내내 국밥 포장 배달 전문점. 매일 아침 제 이름이 적힌 간판을 보면서 저는 다짐해요. 남은 인생은 정말 제 것으로 살겠다고.
이제는 아무도 저를 돈 버는 기계로 보지 않아요. 저는 복내내 사장님이거든요.